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비 며느리를 떠보려 노숙자 행세한 재벌 회장이 그녀의 선택에 모두가 울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퇴근 후마다 작은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서류에 파묻혀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쉬어야 했지만 저는 곧장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불안했고 미래라는 말은 제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노점은 번화가에서 한 블록 빗겨난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만 지나면 유동 인구도 급격히 줄어드는 곳이었고 손님은 대부분 단골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00원을 넘지 못하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공간을 지켰습니다. 제 힘으로 서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질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떡볶이를 정리하며 오늘 장사를 마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해진 외투를 입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옷은 계절을 가늠하기 힘들 만큼 낡아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채 관리되지 않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술 냄새가 확 풍겼고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흐려 보였지만 어딘가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술 취한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을 몇 번쯤은 겪게 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쪽에 놓인 국자 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때 주변 상인들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쟤 또 왔네. 오늘도 술 마셨나 봐.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 태도는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피해야 할 풍경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구걸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위협적인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표정 하나 손짓 하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불편해져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더니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떡볶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떡볶이예요. 그는 다시 한번 냄비를 제 손을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배가 좀 고파서 말이오. 그 말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 뒤에 어떤 요구가 따라올지 저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더러운 손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버텨온 흔적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없소. 짧고 단정한 말이었습니다. 비굴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제 귀에 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시선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 속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는지, 왜 제 말투 하나하나에 반응했는지,
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켰는지 그저 이상한 노숙자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떡볶이 한 그릇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의 시작이었으며 제게는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첫 장면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냄비 안의 떡볶이는 아직 따뜻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전히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떡볶이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없소.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한 문장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어쩌면 기대도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떡볶이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쯤은 꼭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배가 고파서였고 누군가는 술김에 아무 말이나 던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번은 그냥 한 그릇을 내주기도 했고 몇 번은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은 한 그릇만 줘요라거나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같은 말이 따라오는데 그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또 공짜로 주려나? 괜히 말 섞이면 피곤해지는데. 그런 기류가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계산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떡볶이 한 그릇 값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한번 허용하면 다음엔 어디까지가 기준이 되는지 저 스스로도 흔들리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제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짜로는 못 드려요.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의 눈빛이 흔들렸고 상인들 쪽에서는 역시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도 제 말이 조금은 차갑게 들렸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일을 하나 도와주시면 드릴게요. 그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이요? 네. 저는 노점 옆에 쌓여있던 빈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정리만 좀 도와주세요.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에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과 안도의 중간쯤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장난을 치는 건지 진심인지 가늠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떡볶이를 주는 거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끝나면 바로 드릴게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박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선택. 저 스스로에게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스를 정리하며 투덜대지도 않았고 일부러 느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냥 노숙자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이 끝나자 저는 떡볶이를 한 그릇 담았습니다. 국물도 조금 더 얹고 떡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그는 그릇을 받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맙소.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떡볶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굶주린 사람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허겁지겁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가 떡볶이를 먹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소?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를요? 제가 되묻자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쫓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공짜로 얻어먹는 건 싫어서요. 그 말에 그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웃음이었는지 숨이었는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떡볶이를 다 먹고도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 앞에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방식이 있구먼. 그리고는 조용히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보다 제 선택보다 그의 반응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가 그날 제게 던진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다시 제 앞에 서게 만들 거라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같은 시간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노점을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괜히 마음이 쓰였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에게는 감정에 오래 머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도 비슷한 시간이 되자 어제와 똑같은 그림자가 제 노점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해진 외투, 항상 같은 신발, 심지어 모자의 각도까지 어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시간도 위치도 서 있는 거리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았습니다. 오늘도 장사하시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와 거의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하며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는 어제처럼 떡볶이를 한 번 보고 제 얼굴을 한 번 보고 주변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일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반복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억지로 떡볶이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실망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떡볶이를 먹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정말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도 제가 노점을 조금 늦게 열었을 때조차 그는 이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옷, 항상 같은 말투, 항상 같은 질문. 오늘은 괜찮소? 오늘은 장사 잘 돼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돈도 음식도 아닌 무언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왜 맨날 너한테만 와? 아는 사람이야? 그런 질문이 오갈 때마다 저는 웃으며 아니라고 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더 불편했던 건 그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함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노점을 한다고 여자라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잔돈을 어떻게 건네는지, 짜증난 손님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매일 나와서 장사하면 힘들지 않소? 힘들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혼자서 하는 거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짧게 답했지만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뭐라 안 하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괜히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각자 사는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질문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멀리 계시오? 형제는 있소? 결혼은 했소?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제가 말을 아끼면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한 발짝만 더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있소?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 질문이 그렇게 거슬렸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남자친구의 이름을 말해버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미세해서 다른 사람이었다면 놓쳤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는 눈을 한번 깜빡였고 입술을 살짝 다물었으며 시선을 아주 잠깐 떡볶이 냄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길 바라겠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떡볶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걸음이 어제보다 느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배고픈 노숙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난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남자친구의 이름을 말하던 순간에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다음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또 나타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하기 시작한 건 남자친구의 이름을 말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니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늘 그렇듯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옷, 같은 걸음걸이, 같은 위치. 하지만 표정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떡볶이 하나. 처음으로 그가 명령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값을 말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제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딸랑. 동전 몇 개가 포장지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주워 계산기에 올려두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보고도 미동 하나 없이 서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오?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제가 되묻자 그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날 그는 떡볶이를 먹다가 일부러 국물을 바닥에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손이 좀 떨려서. 말은 사과였지만 눈은 전혀 사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네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였을지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잔돈을 일부러 던지듯 내밀고 떡볶이를 천천히 흘리며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고 손님들 앞에서 굳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사 오래 했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소? 이런 데서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요? 질문은 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톤은 더 무례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계산만 하고 급히 자리를 떴고 어떤 사람은 저를 힐끔거리며 말없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 번 장사를 접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왜 하필 나한테 이러는 거지? 집에 돌아가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샤워기 물을 더 세게 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 앞에서 제 존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점이 작다고, 돈이 없다고, 혼자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당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무례해질수록 더 차분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손님이 많던 날이었고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좀 바쁘구먼. 그가 말하며 줄 맨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다른 손님을 먼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아, 노숙자는 손님도 아니란 말이오. 순간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시험한 말이 아니라 저를 짓밟으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장사 안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나 때문이요? 네. 저는 숨을 고르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가세요.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여긴 손님을 존중하지 않는 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명한 표정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당황도 분노도 아닌 아주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표정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렇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쫓아냈다는 안도감보다 이상한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여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하던 답을 들었다는 사람처럼 그날 밤 노점을 접고 돌아오는 길에 그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았는지, 왜 변명하지 않았는지, 왜 오히려 만족한 얼굴이었는지 그 의미를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고 그 시험은 이제 끝이 아니라 막 더 깊어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안도했습니다. 쫓아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매일같이 긴장하며 장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오지 않는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점을 펴면서도 자꾸만 골목 끝을 보게 됐고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 끝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던 그 주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두르지도 않았고 일부러 눈길을 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제가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가 제가 손님 하나를 보내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무례했소. 그 한마디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변명도 이유도 없이 짧고 단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러 왔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흔들릴까봐 냄비만 바라보며 떡을 저었습니다. 그는 그날 떡볶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몰릴 때도 조용해질 때도 그는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거의 끝날 즈음 그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사를 하오?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진짜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그냥 넘기고 싶었습니다. 괜히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짧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말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표정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만 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컵을 쥔 손가락이 확실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을 무릎 위로 옮겼지만 이미 저는 다 보고 난 뒤였습니다. 예이요. 그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그 표정은 당황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갑자기 건드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한테는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에는 떡볶이 냄비 끓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어도 안 받아요. 그 말에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 같기도 했고 씁쓸한 숨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를 쫓아낸 거군.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사지 않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꽤 불편한 사람이요. 그 말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예전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더 깊어졌고 시선은 더 집요해졌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기록하듯 정확해졌습니다. 저를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아니, 저를 더 시험하려는 사람처럼. 그날 밤 노점을 접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그냥 지나칠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그의 시험은 이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제 삶 전체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루가 길었습니다. 노점에서 돌아오는 길,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꽤 불편한 사람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굳이 그날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엄마 만나기로 한 거 기억하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을 써야 할지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여러 번 연습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튀지 않지만 허술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지만 무시당하지 않게. 약속 장소는 남자친구가 정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제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머리,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온도가 없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제 인사를 받으며 제 얼굴보다 옷차림을 먼저 훑어봤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물건을 보는 사람처럼 자리에 앉자마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남자친구의 어릴 적 이야기. 하지만 그 모든 말들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는 질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많이 바쁘지? 퇴근하면 보통 뭐 하니? 주말엔 쉬는 편이니? 저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장사는 언제까지 할 생각이니?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거냐는 의미도 아니었고 힘들지 않냐는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이 있으면 그만둘 수 있겠니?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필요하면?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결혼하면 필요 없지 않겠니? 그 말은 선택지를 주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정답을 이미 정해놓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제 삶을 설명해 주는 거라서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생각이 참 다르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끝까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형제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질문은 공손했지만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저는 계속해서 측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래. 너 마음에 안 둬도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그렇다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평가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노점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하루쯤은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은 얼굴이 많이 굳었구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저를 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험할 때 본성이 나온다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시험을 받았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그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는 시험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시험은 앞으로 더 자주 나올 거요. 그날 밤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점에서의 시험은 연습에 불과했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그리고 그 시험을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라는 것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버거웠고 사람은 사람대로 저를 시험했고 결혼 이야기는 말만 꺼내도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는 말이 늘어났고 엄마가 그런 분은 아니야라는 변명도 따라붙었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저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저에게 적응하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점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도 세상이 더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동전을 던지듯 내려놓고 돈 없는 사람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기대도 아닌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장사를 접기엔 애매하게 많은 비였고 계속하기엔 마음이 너무 젖어 있던 밤이었습니다. 비닐 천막을 조금 더 끌어내리고 불 위에 떡볶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늘 그렇듯 같은 시간에 그 노숙자가 나타났습니다. 해진 외투는 이미 비에 젖어 있었고 신발은 물을 머금은 채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오늘도 습관처럼 제 앞 의자 근처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떡볶이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돈이 있어도 안 먹겠소. 그 말이 너무 뜻밖이어서 저는 국 닫은 손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고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먹을 자격이 없는 날이라서.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취기 섞인 농담도 아니었고 사람을 떠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스스로에게 내린 판결 같았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의자 하나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누구에게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버거운 날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앉아서 비는 피하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말은 절대 나올 거라 예상하지 못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안 먹는데도?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는 누구한테나 오니까요. 그는 잠시 서 있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떨어졌고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볶이를 저으며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처럼, 사과처럼 혹은 존중처럼 보이는 낮고 깊은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례했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것도 이제는 말하겠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막고 싶지도 재촉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고 싶었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 모욕 앞에서, 관계 앞에서 어디까지 자신을 지키는지. 그제야 그동안의 행동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던지듯 내밀던 잔돈, 일부러 흘리던 떡볶이, 사람들 앞에서의 무례함.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비처럼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보고 싶지 않았소. 이미 답을 봤으니까. 저는 그제야 제 마음속에서 단 하나 남아있던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은 건 장사도 아니었고 결혼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으로 서 있으려는 태도, 그것 하나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 노점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남자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고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도 그는 같은 시간에 다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얼굴로 제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예감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잔돈은 꼭 두 손으로 내밀었고 떡볶이를 흘리는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시험을 끝내면 태도가 바뀐다는 걸 저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뒤에는 늘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좋든 나쁘든 말입니다. 그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오늘 잠깐 얘기할 수 있어? 그 말투만으로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이야. 그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좀 이상한 시험을 좋아하셔. 그 말이 제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시험? 제가 되묻자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로 보려면 겉모습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늘 그러셨거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질문. 왜 장사를 하오?
사람을 어떻게 대하오? 돈이 없으면 어디까지 참겠소? 그 모든 질문이 너무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지나치게 정확했고 술 취한 노숙자의 말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직접 나가시기도 해.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가족 문제, 결혼 상대까지 자기가 직접 보고 싶어 하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친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훑어보듯 보는 시선, 답을 기다리듯 멈추는 침묵, 제가 말할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변하던 표정. 그는 사람을 평가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람 위에 서 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설마 제가 낮게 말하자 남자친구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목소리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던졌던 질문들, 고개를 숙이던 장면, 오늘은 먹을 자격이 없는 날이라는 말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노점에 나왔습니다. 괜히 손이 바빴고 떡볶이 양념도 몇 번이나 다시 저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자 그는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해진 외투, 여전히 낡은 신발. 하지만 그날은 아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외투 안쪽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계였습니다. 값싼 시계가 아니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는 그런 종류의 시계였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외투를 살짝 여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질문 하실 건가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답을 듣는 날이 아니라 확인하는 날이요. 그 말이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인요? 제가 묻자 그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확신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거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처음 봤던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곧 드러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나가고 있고 진짜 선택은 곧 제 앞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그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길 직장인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었는데 노점 앞은 유난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날도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옷, 같은 신발.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늘 약간 구부정하던 허리가 이날만큼은 똑바로 펴져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안 드세요? 제가 묻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먹는 날이 아니라 말해야 할 날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점 앞 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 단정한 구두, 불필요한 움직임 없는 태도. 그들은 노점 쪽으로 다가오다가 그를 보자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 눈을 크게 뜨는 사람,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모두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틀렸소. 그 한마디에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람을 보겠다고 사람을 시험했는데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정작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소. 그제야 그의 얼굴이 제 눈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주름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그동안 의도적으로 지워왔던 위험. 그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얼굴, 남자친구가 말해주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이 전염처럼 번졌습니다. 상인 아줌마, 지나가던 행인, 정장 차림의 수행원 중 한 명까지.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릎 꿇은 이유가 동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과한 게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을 삼키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너무 단단해 보여서였소. 그 말에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돈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뭔지 알고 싶었소.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대했소. 그 말에 주변에서 더 큰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공짜로는 안 된다고 했고, 무례하면 쫓아냈고, 비 오는 날엔 돈 없어도 자리를 내줬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요. 그는 재벌이었고 수많은 사람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하겠소. 그 말이 노점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도장이 찍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인정받으려고 장사한 게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분 밑에서 사람답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그 말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그건 사과보다 더 깊은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재벌 회장이 무릎 꿇은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진짜 무릎 꿇은 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해도 된다고 믿어왔던 그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이제 제가 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더 이상 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노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사람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재벌 회장이었고 사람을 읽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저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를 통해 정식으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소는 그 집안에서 가장 격식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자리가 조금 우스웠습니다. 노점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을 굳이 비싼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는다는 게 어쩐지 그의 마지막 체면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제가 자리에 앉자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은 미안했소. 그 한마디는 이 집안에서 아무에게나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 주시오. 그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소. 장사도 삶의 방식도 당신이 선택한 그대로. 그 말은 분명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통과하려 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날 노숙자처럼 제 앞에 섰을 때도 무릎을 꿇었을 때도 저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게 며느리의 자격이라면 그 자격은 이미 갖고 있었고 아니라면 굳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는 순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고개 숙이는 며느리는 되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패배를 인정한 사람이 조용한 계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소. 그날 그 집안은 저를 얻었지만 저를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장사를 접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떡볶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 노점은 제가 버텨온 자리였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가끔 아무 말 없이 노점 앞에 섭니다. 정장 차림으로 비서도 데려오지 않고 혼자 옵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도 배웠소.
그 말은 인사처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재벌 회장이 무릎 꿇은 이야기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진짜 장면은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고, 사람 위에 서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진짜 결말이었습니다.